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이 사안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긴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벌써 셀프 사면 중입니다. 12명 중 절반은 이미 소명됐다고 하고 나머지 절반도 1명은 제명, 5명은 탈당 요구를 하지만 윤리위의 탈당 권유가 아니면 안 나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아직 윤리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즉 12명 모두 당직 유지하든 나가든 당분간은 의원 배지 이상 무라는 겁니다. 결국 앞선 민주당에 이어서 범야권도 그들 표현대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무관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이럴 거면 왜 그 소란 피우며 큰 소리 뻥뻥 쳤을까요? 부끄러움은 왜 늘 유권자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열흘째입니다. 현지 경제 상황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은 문을 닫고 생필품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야권에서도 셀프 사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물 쓰듯 사치품을 펑펑 사들이는데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이 탈세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계빚 올해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박연미의 경제픽, 정치권에서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메타버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유통업계에서는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전문가와 알아보죠. 오늘의 경제탐사, 어제 뉴스 접하셨을 텐데요. 우리 외교부가 한국군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 난민 일부를 국내로 송환해서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죠. 그럼 증시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의 뉴욕 증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백신 승인에 따른 미국 백신 접종 속도 확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통제 기대 등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그 경제 정상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경제 정상화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백신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승폭을 좀 더 키웠었는데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고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가 웃고 누가 울었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잭슨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이 잭슨 컨퍼런스라는 건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올 한 해 경제의 화두가 되는 부분들을 그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곳이라서 정말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 여기서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 나올까봐 좀 조용한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던 그런 가운데 어제 FDA가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주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락 뒤에 새로운 이슈가 없었고요. 특별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상승한 업종을 중심으로 서학개미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증시도 관망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당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그 여행, 호텔, 레저, 항공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쪽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전반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순매수한다라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지금 당장은 잭슨 컨퍼런스에서 과연 인플레이션, 파월 연준의장이 또 여기서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주죠. 9월 1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9월 3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발표가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날 뭐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 기술 대형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 게임스탑 들어보셨죠? 네. 게임스탑이나 AMC 엔터라든지 뭐 이런 영화관 체인점 이런 것들이 또 20% 30%씩 폭등을 했습니다. 아, 미국판 동학개미 운동이다. 우리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개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쏠림 현상들이 그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당분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말까요? 네, 당분간은 일단 관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뭐 당연히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경제 정상화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 그 다음에 중국 상품 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강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철강 업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하나 있죠. 2차전지 업종들. 네. 그쪽이 이제 반발 밀사가 유입되면서 어제 사실은 GM도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장이니까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건너가야 하는 장 같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닷새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광역 지자체장 방역 수칙 위반으로 드러나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죠. 그래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먼저 코로나 이겨보자고요.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우리 선제검사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주제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무장정파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에 현지 경제 상황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주요 경제 관료들은 이미 국외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국민들은 당장 식료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곧 겨울이 오면 길이 막혀서 구호 물자도 전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맡을 역할은 무엇인지 중동 전문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게요. 일단 이렇게 될 줄 예상이 됐는데 미군은 왜 빠져나온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말로는 빼기 좋은 날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빼는 게 좋다 하지만 사실 철수에는 그런 시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뺀 시점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좀 단계적으로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즉흥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사전에 조율된 결정인지 좀 시간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탈레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뭔가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네. 미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성급하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을 더 보면은 미국의 큰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튼 네. 빠진 거로서는 미국으로서는 뭐 속은 시원할 겁니다. 속은 시원한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베트남전 패전의 기억을 부활시킨다 더하기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상황이 말이 아니다 해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간 미군의 재정을 더 이상 소득 없는 곳에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지금 이제 왜 항전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그 맥락 안에 들어있겠습니다만 항전하지 않고 탈레반이 무혈 입성하게 된 과정도 우리 기준으로는 약간 마뜩치가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일단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가 사실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9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 탈레반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정부를 만들려면 탈레반의 주축 파슈툰족인 길자이족에서 탈레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최대한 중용해서 정부의 요직에 앉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형태를 보면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카르자이 대통령도 파슈툰족은 맞습니다만은 네. 파슈툰족이지만 부족이 달라요. 탈레반하고. 아. 탈레반과 약간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라니족이라고요.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해왔던 부족인데요. 이들이 이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비파슈툰족으로 채우니까 탈레반 쪽에서도 별로 안 좋아했고 특히 탈레반 쪽에서는 더 안 좋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인 도망갔다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도 네. 이름 가지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가니니까 어디 가니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던데. 네. 이 가니 대통령도 사실은 유력한 부족이 아닙니다. 아흐마드 자이 부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이분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IMF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 경제통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지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잡아왔고요. 네. 그리고 미군이 빠진다니까 다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군인들이. 구심점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레반에게 항복 협상을 해가지고 다 넘겨줘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탈레반이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탈레반이 얼마만큼이나 자기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얼마나 채울 것이냐. 네, 그러니까 자기 탈레반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최대한 비파슈툰족들, 그러니까 비파슈툰이라면은 파슈툰족이 한 40% 되거든요. 45%. 나머지 55%는 비파슈툰족인데 비파슈툰족을 얼만큼 포용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느냐. 만약에 탈레반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6대4 정도로 자신들이 정권을 더 놔야겠죠. 네. 어차피 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안정적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화해 정부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정부는 구성 하나만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탈레반이 점령을 하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점령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부분일 텐데 지금 보면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최악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가 밀가루 값이 올랐고요. 네. 밀가루 값이라는 것은 우리 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그들은 주식이 밀가루니까요. 네. 밀가루 값이 오르면은 이거는 민생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 돈이 다 말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빼가가지고 네. 혼란스러운 거죠.
이 아프간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주변 국가들도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도 지금 뭐 환율이 최대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그 정도면은 뭐 아프가니스탄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저는 중국의 태도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중국의 두 네. 얼굴을 보면 한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아프가니스탄을 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쪽으로 이 극렬 분자들이 넘어올까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인데 중국의 정확한 속내는 뭡니까? 중국은 정확하게 속내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만 보호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탈레반에게 전폭적으로 경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국제사회는 이들이 그동안 20년 전에 해온 거, 그리고 최근까지 해온 걸 보니까 도저히 말을 못 믿겠으니까 여성들 분명히 또 압박할 테고, 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도 다 길을 막아놨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서방 쪽에서는 미국이나. 그렇죠. 그러면은 해줄 때는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이라 이게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지원할 겁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서방 세계와 등을 지고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을 달랜다. 아프가니스탄을 품는 탈레반 정부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나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우리는 일단 개입하지 않는 게 좋죠. 그건 사실은 뭐 요즘 뭐 많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미국과 관계없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에게 국익에 얼만큼 이득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이 인정하고 나가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가 앞세운 민주주의 성공한 나라로서 타이틀을 떼버리고 어디 가서 민주주의 국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이 탈레반 정부를 인정을 할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당분간은 그렇죠. NCND로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 가치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이 탈레반 정권은요. 단순히 독재 정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정권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대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믿는 현대 문명 사회의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뭐 관련해서도 그 피란민들을 드리는 문제로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길게 말씀 한번 들을게요. 지금까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네, 범야권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대부분 셀프 사면한다는 분위기 같아요.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했더니 12명이 농지법, 토지보상법 등 법률 위반, 그리고 편법 증여 같은 세금 탈루에 연루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12명은 그 대권 도전에 나선 유니스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 한무경 의원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경작하지 않아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기윤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서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금을 과다 산정해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의 경우에는 당에서 제명 조치한다는 건데 뭐 제명을 한다고 해도 의원직은 유지가 되고요. 일단 불법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그리고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이 5명의 의원에게는 탈당을 요구한 상태고요. 나머지 6명은 징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요 징계에서 제외된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문제가 된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그 본인은 불법 행위에 개입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된다라는 이유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친이 세종시의 땅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윤 의원은 무관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무런 조치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의원직을 내놓겠다부터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어떤 입장 나올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명이나 탈당 요구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2명 중에 6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동의 안 하면은 버텨도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일단 이 탈당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이건 강제성이 없는 조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권익위 조사 결과 그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 12명한테 탈당을 권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12명 중에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으로는 강제 제명 조치도 가능하긴 한데 이 제명 조치를 하려면 본인이 버틸 경우 그 제명 조치를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절차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의원들한테 징계가 모두 이뤄지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개연 저지선인 101석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징계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명 탈당 요구 이게 어제 이준석 대표가 모두의 뜻을 모아 하나의 의견으로라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탈세한 사람들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사치품을 사는데 재산을 펑펑 쓴 탈세자들 세무조사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는 지방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가 영세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저가로 가격을 후려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 남은 돈으로는 사주 일가가 거짓 문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면 30억 원대의 슈퍼카 그리고 10억 원대 가량의 호화 요트를 사고 사주 일가의 승마 비용으로만 한 1억 원을 넘게 지출하면서 이 사치 생활을 즐긴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또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와중에 가계빚이 1,8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도 있군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 2분기에 가계빚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이 1,805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계 신용이라는 거는 금융회사 가계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액 이런 거 다 합해서 보통 우리가 가계부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가계부채가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10%가량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1,800조를 넘은 것도 처음이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 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그 GDP 그러니까 실제 국내 총생산이 1,836조 가량이었는데 이거랑 이제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한 사람당 한 3,490만 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계빚, 이 불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꿔서 썼으니
상환하는 것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의 사전 청약 물량 6만 2천 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 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땅 투기 의혹 조사 그리고 처리 과정을 보고 4864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우리나라에서 뺏지단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조사하지 말든지 조사한답시고 국민들 세금 쓰고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 딱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권익위의 행정력이 엄청나게 사용된 조사 결과인데 막상 맡겨놓고 어제 범야권의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조사 결과 자체가 허접합니다. 그러면 왜 맡겼을까요? 0512님, 실물을 영상으로 처음 봅니다. 아, 저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누굴까 궁금했는데 역시네요 하셨어요. 피부가 광이 난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가 정말 어렵게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의 시대 저자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영욱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메타버스에 올라탄 업종,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저의 무식함을 지적해 주시면서 버스 아니에요, 버스예요.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2달 사이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빈도 자체가 오히려 더 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여기저기서 뭐 메타버스 간담회를 한다, 뭐 자문회의를 한다, 맞아요. 내년에 정책적으로 뭐 민다 등등 난리도 아니고요. 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은 좀 시큰둥하게 그게 뭐야 뭐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면 안 되나? 게다가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메타버스 해봐 이러니까 다들 난리가 나서 지금 여기저기서 찾고 뭐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이경영 씨 버전으로 하면 진행시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다 하면은 증시에서도 주가가 폭등하는.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있답디다 하면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통업계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유통업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헤드셋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내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460만 대가 팔렸습니다. 460만 대요? 네.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지금 누적 투산으로 460만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를 기업이 싸게 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맨 처음 샀는데 살 때는 한 40만 원, 50만 원에 사요. 거의 기계에는 마진이 없습니다. 저렴해요. 그래서 야, 싸다. 좋은데. 원가로 주는 거고. 거의 원가로 줍니다. 근데 그걸 사고 나서 제가 그걸로 앱이랑 게임을 200만 원어치도 넘게 다운을 받았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도 동일을 하거든요. 그 지금이야 스마트폰에는 마진이 많이 붙어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를 처음에 시장에다가 뿌릴 때는 모든 기업들이 일단은 임계점만큼은 소비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 저렴하게 뿌리고 그리고 나서 컨텐츠와 서비스를 가지고 그 수익을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메타버스에서도 특히 가상현실 분야에서 지금 그것이 활발하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소시지 햄 시장이 등장했을 때 냉장고를 깔아주면서 소시지 햄을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태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때 도로 깔아주면서 차를 팔았다고 하는데 딱 그 분위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뭐
한 번도 안 보낸 사람이 보낼 확률은 없겠죠. 그쵸. 뭐 애시당초 그 존재를 모를 테니까. 그런데 네.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들어가는 세상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바라보는 뭐 가상 게임이라든가 가상 세계들 굉장히 다양한 세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원래 그 유저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유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다 추산이 돼서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비대면이랑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친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 그리고 많은 이제 분야에서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곳에서 많이 쓴다기보다 다양한 곳에서 쓰는 시간들이 합쳐지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개념이 물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도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데 제가 아주 단적으로 세상이 변했구나 딱 느낀 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는데 네. 그 비대면으로밖에 지금은 생일을 축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물의 숲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생일 축하에 그 축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많이 변했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저는 대표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 이 말씀이 그 기억에 남았습니다. 메타버스의 묘한 변곡점의 기류가 느껴진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도 그 안에 관련 기술일 거고 증강현실도 관련 기술일 거고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MMORPG 같은 게임들, 소셜 네트워크 뭐 너무나 무궁무진한 분야들이 있는데 각각의 활용되는 기술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대중화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되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뭐 제페토라든가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야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모양 기류가 느껴진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약간 얼리 어댑터예요. 굉장히 얼리고요. 뭐 약간 아니에요. 많이 몹시. 급격한 얼리 어댑터고요. 과격한 심한. 심한.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그 제품들이 계속 진화해 왔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아직 멀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무엇인가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요거다 싶을 때가 있군요. 네. 그게 저는 예전에 뭐 테슬라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요. 애플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 터치라고 있었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 쓸 때도 그랬고요. 지금 오큘러스에서 나온 퀘스트 2 VR 디바이스를 쓸 때도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상현실에서는 묘한 기류가 뭔가 본격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영화관에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올여름 큰 것이 온다. 블록버스터.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신다는 건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유저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X세대로 한정을 한다면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부활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싸이월드도 지금 재개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영화를 누리려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지금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인수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예전과 관계가 거의 없고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그 그러니까 테마, 그렇죠. 귀여운 그 미니미와 아바타들을 활용하는 게 도토리는 사실 못 쓴다고 합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SK와의 그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대신 싸이 도토리라고 이름을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도토리 2가 나오는군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싸이월드는 이제 3D로 입체로 나올 건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실은 예전 싸이월드처럼 뭔가 그 감성팔이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막 있어빌리티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뭐 이런 쪽에 약간 투자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조금
조금 엣지 있는 서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간 모습이고요. 도토리2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 시장과 연결이 된다. 맞습니다. 9월 달에 코인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도 관심사네요. 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싸이월드가 원래 3,200만 정도의 예전에 우리 X세대 유저들이 그 데이터가 있었다고 네.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유저들의 데이터가 싸이월드의 성공에는 큰 뭐 영향이나 뭐 이런 걸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대들은 이미 다 떠났고 X세대에 쓰라고 만드는 기술이 아니군요. 아니죠. 그래서 네. 아마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새로이 Z세대와 새로이 등장한 알파 세대들을 향해서 네. 무엇인가 이제 구애를 하면서 뭐 가치를 제한하는 새로운 어떤 뭐 컨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X의 감성, X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Y와 Z까지 품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일단 도토리 환불은 곧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끝난 있죠. 것 같아요. 네. 네, 싸이월드에서 이 도토리라는 가상화폐 우리가 이걸로 음악도 사고 미니미 선물도 주고 벽지도 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로블록스 그 전 세계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죠. 그 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현실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저희 아들도 이 로벅스로 뭐 사들이느라 바쁩니다. 네. 이거 실제 화폐 환전이 가능해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그 안에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아바타도 만들 수 있어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오픈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게임을 즐겼다. 누군가가 와서 내 아이템을 샀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맞아요. 로벅스를 주고 사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그 만든 사람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10만 로벅스 이상을 벌면 그거를 실제 화폐로 환전을 해줘요. 이야. 10만 로벅스면 실제 돈으로 한 350달러, 네.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8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로블록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30만 명 정도가 이미 1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갈 때마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임이 등장을 해 있고 테마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놀이터 수준인 것도 있고 거의 뭐 이거는 리니지하고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거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쇼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은 대세라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미 일부 명품 매장들의 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여기에서는 네가 그 G사의 옷을 3,000원이면 입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쇼핑 이것도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 사실은 그러니까 쇼핑을 이미 하고 있죠. 멀지 않았다기보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G사 뭐 아니면 LV사 뭐 열심히 사실 그렇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제페토에서도 열심히 그 네. 아이템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뭐 젊은 세대들이 그 G사의 뭐 로고가 박힌 그쵸. 옷을 입고 뭐 딱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G사가 굉장히 열심히 밀고 뭔가 실험을 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로블록스에서도 그 꿀벌 이 아이콘이 들어간 그렇죠. 핸드백을 팔았어요. 그 G사의 시그니처죠. 네, 네. 근데 그게 실존하지 않는 핸드백이고요. 디오니시스라고 그 핸드백의 그 판매 가격이 처음에 시작할 때 475로벅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1, 2만 원? 네. 네. 근데 200개 한정으로 딱 올렸는데 200개 한정입니다. 한정판. 네, 한정판 게다가 네. 가상 실제 존재하지 않고 네. 로블록스에서만 존재하는 그게 나중에는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생각 그래도 한번. 네. 실제로 이 손에 잡히는 그 텐저블한 아이템이 아닌데 네. 뭐 비싸봐야 한 1, 2만 원 더 붙지 않았을까요? 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200개 한정에다가 이제 그 G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 보니 마지막에는 35만 로벅스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5만이요? 네, 그럼 얼마 정도 아까 하냐면 10만이 한 350만 원 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팔 때와 살 때가 또 달라요. 더 비쌉니다. 환전의 거래가가 네, 또 네, 다르고. 환전 거래 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420만 원 정도 돼요. 420만 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 안에서 그 420만 원을 주고 내가 밖에는 한 번도 차고 나갈 수 네. 없는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네, 로블록스 안에서만 찰 수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산 거 아니에요? 200개 중에? 200개가 다 쏠다고 완판됐으니까. 네, 완판됐고요.
나중에 이제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가격이 올라갔죠. 네. 이것도 한정판에다가 이른바 그 유명한 패션하우스의 이름값에다가 이걸 갖고 싶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마케팅. 그러니까 넌 또 하나의 나네요. 그 안에 있는 미니미가. 네네. 어쨌거나 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컨텐츠인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무한히 전송할 수 있고 그래봐야 뭐 돈이 들지도 않다 보니까 그거 자체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상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부상하고 메타버스나 내지는 블록체인, NFT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거, 가상인 거 이것도 한정적이고 구하기 힘들면 나중에 비싸지겠는데 야.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뭐 10만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산삼 이런 걸 아이템으로. 네, 버추얼 산삼. 버추얼 산삼 이거 드시면은 이제 그 공격력이 증강돼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의 진화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고 이거 뭐 애들 장난 같다, 약간 부루마블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현실 세계에서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엔터업계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 시장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줌 수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서 아마 9월 초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유행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그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에드가 데일이 만든 경험의 원뿔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글자를 눈으로 읽었을 때, 네. 귀로 들었을 때, 아니면 사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니면 동영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각각 다른 미디어들을 겪어봤을 때 한 2주 후에 얼마만큼 기억에 남는가, 학습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네. 이거를 이제 산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냥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2주 뒤에는 10%도 안 남고 증발되죠. 네네. 귀로 들었을 때는 20%, 뭐 눈으로 그림을 봐도 30%. 네. 그런데 90% 이상 효과가 있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겪은 것 같을 때. 해본 것 같을 때. 해본 듯한 느낌이 네, 들 네, 때. 네. 그게 사실은 가상현실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동안 교육이 직접 해보는 것보다는 암기 위주, 뭐 입시 네. 위주의 약간 그런 지식 주입식 교육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의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서 진짜 학습 효과라든가 몰입감 있고 개인화되고 실감나는 그래서 화학 실험을 하는데 되게 위험한 그 시약이 있어요. 네. 화학약품 2개를 섞으면 폭발해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못하죠. 못하죠.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폭발시키는 거죠. 이게 폭발하는구나. 뻥. 근데 내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아마 집에서 고실험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콜라에다가 그 매운 사탕 집어넣는 거. 그거 콜라 폭발 실험은 다 해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하면 난리 나죠. 네. 과학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점점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존 세대들은 지금도 이제 질문이 네. 올라오는 게 기자 양반 로블록스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로블록스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 플랫폼이고 여러 사람들, 유저가 개발자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놀고 개발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템도 교환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물론 가상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과 친해지려면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억지로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대별로 관심사별로 네. 그다음에 또 그 전문 분야별로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 그룹이 있고 뭐 취향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지 않는 방향이고요. 네. 다만 뭐 지금 열심히 디지털 네이티브들,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은 시키지 않아도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아까 그 모동숲에서 생일 파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것이 가상세계일전정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하고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게 사실은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좋은 목적이거든요. 가치이자.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계시면 아이들이 또 젊은 학생들, 뭐 Z세대들이
뭐 메타버스 안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뭐 한번 초대해서 그 안에서 뭐 가족 모임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먼저 한번 경험을 해드리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겠죠.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의 저자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선진국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전, 좀 더 됐군요. 한 70여 년 전에 전 세계 최빈국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선진국이 된 우리가 정작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존하는 공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위에서 딱 따져주시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간밤에 아프간 난민 한국군을 지원했던 분 대략 한 400명 정도가 예. 우리 공군기를 통해서 국내에 송환이 됐다. 피난처를 당분간 제공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보도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세 갈래 정도로 나뉘는데요. 네. 온라인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거에 기대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국민들 여론은 반대가 많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프간 난민을 보듬어야 된다라는 그 직설적으로 쓰는 매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의견은 반대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정도의 의견도 있고요. 어제 매일경제신문이 사설을 썼는데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는 데다가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 역할을 네.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약간의 네. 거부감이 있다. 결정하는 사람들은 살을 맞대고 살지 않지만 내 집 옆으로 이사 오면 나는 무섭다. 그렇죠. 이런 분들의 주장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언론사마다 다양한 시선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보면은 우리가 난민들한테 좀 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또 현실인 사실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3년 전에 예멘 난민 때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 네. 그때는 6개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 제주도로 한 500여 명의 난민이 이제 들어왔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딱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난민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은 일단 국가 재정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609명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 69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네. 않군요. 올 상반기에 네. 28명이었습니다. 0.3%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난민심사위원회가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이게 서유럽에서 한 10%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는 20% 넘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이 그랬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2017년도에 시리아 내전 때 그것도 똑같은 무슬림 난민이었는데 네. 대부분이 범죄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전체 국가 범죄는 약간 낮아졌고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3%나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흔히 하는 생각과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마음이 편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난민 수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는 거는 왜곡된 시선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도 있거든요.
일단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3%고 찬성한다라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3% 나오는데 이건 작년 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지금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내용이 아니군요. 네. 재작년 조사 3년 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24% 정도만 찬성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향점은 그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단 뭐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생존의 위협을 받은 분들은 인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이 의견을 정부가 수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군에서 미군이 수용하겠다 이 계획은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외교부가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입장 보여야 될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에서 단일 민족주의 이런 시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순혈주의. 그게 지금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난민이 아니더라도 무슬림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시면은 그런 범죄나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 범죄율이 뭐 높다든지 이런 건 데이터로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 입장에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범죄 저지르기 쉽지 않거든요. 늘 불안하고 우리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도주의적인 접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된 공포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나 길게 늘어서 있는 줄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임산부가 그 미군 기지에 착륙을 해서 화물칸에서 아이를 낳았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해 나가야 할 그런 이슈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상승 출발을 했다가 대체적으로 매물이 추려지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습니다. 좀 업종별로 보면 철강, 포스코 중심의 철강 업종이 가장 강세가 크고 LG화학 어제 하락을 했었던 LG화학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로 이제 상승하는 업종이 좀 있었지만 은행이라든지 제약, 음식료, 전기, 가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 차별화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포스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국회에서 환노위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 이게 만약에 일정대로라면은 이번 달 안에 처리가 되고 포스코 같은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증시에는 뭐 크게 작용하진 않는 모양이네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철강 업종이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의 철강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 자체는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이야 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이슈를 수요가 이기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 대체적으로 아침 장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익 매물이 여전히 시장의 관건이고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이어갈 잭슨 홀 컨퍼런스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부 종목으로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응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에 따라갔다가 그날 이제 매도를 하는
이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증시에서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55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최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죠?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안전한 시간 보내시면서 경제발전소 다시 듣기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전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